정신역동적 심리치료 2를 신청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제12강을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최의헌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정신분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내용은 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강의에 앞서서 미리 조금 이 내용들을 다루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수월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시간에 이 사전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배우시면서 내용을 익히시면 되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특별히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표시된 내용들을 유념하여서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분석이라고 하면은 프로이드가 주창한 심리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아주 고전적이고 또 가장 통찰적인 상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룰 텐데, 그래서 영어로는 psychoanalysis라고 적습니다. 근데 이 정신분석의 개념,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리나 이 개념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 두 가지를 뽑는다면은 여기 적혀 있는 무의식이라는 존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신결정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의식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실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이 시간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들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라는 표현에 상응하는 상대적인 무의식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정도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의식은 consciousness인데요. 이 의식,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무의식은 이 consciousness 앞에 on이라고 붙여서 unconsciousness, 즉 의식이 아닌 부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느끼는 것 저편에 이면에 무엇이 있다라는 주장이 프로이드가 한 주장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일 처리를 하고 감정을 느끼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자신이 알고 느끼는 이면에 무의식이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감정과 판단이 더 많이 결정되고 주관되어진다. 이런 개념들이 바로 무의식적인 개념입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으로서는 정신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결정되어졌다. 즉, 내일 해야 될 일들이 결정되어졌다.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흐름이 상당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psychic determinism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를 적어드리는 이유는요, 한글로 외우다가는 막상 이제 영어로 들으면은 생소하게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영어를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은 가끔 두 종류, 세 종류 이렇게 좀 나눠지기도 해요. 여러 종류로 번역하기도 하기 때문에 원문상으로서는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가끔 개념의 혼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신결정론이라는 이 개념은 결국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 패턴 때문에 별다른 결정을 하지 않고 보통의 자기 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에서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똑같은 자신의 어려움들에서 스스로 잘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결정론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 무의식적인 존재가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가 의식으로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하고 열심히 애쓰지만은 결국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밀어내고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잘 벗어나지 않고 그 자신이 심리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존재다. 이런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리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의거하기보다 훨씬 더 심연에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된다라는 것들을 개념화한 것이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유념하셔서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돌보고 또 상담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돌볼 때도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프로이드는 그 인간이라는 이 마음 상태가 어떤 식으로 분해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900년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면서 프로이드는 그 자신의 가장 심리적인 주장인 무의식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을 통해서 인간 이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은 의식의 표면에 있는 부분과 무의식의 시면에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이해의 원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토포그래피컬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토포그래피컬 모델 혹은 시어리, 그러니까 지형학적인 모양 내지는 지형학적인 이론 이런 개념으로 나누는데 이 지형학적 모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하는 것은 사람을 그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그 분획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의식이라는 표현은 그 의식 부분에서 있는데 이것이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떠오르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의식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전의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프리컨셔스니스라고 하는데 전의식이라는 부분에 가로를 친 이유는 점차로 이제 그 후대의 학자들이 이 전의식이라는 개념이 이 의식이라는 개념 안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나눌 필요가 없겠다. 의식, 무의식 둘로만 개념화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이 전의식이라는 이 표현은 쓰긴 쓰지만은 주로는 의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면이라는 그 의미 때문에 되게 의식, 무의식을 그릴 때는 보통 이제 사람의 마음을 동그라미 하나로 그릴 때 이 마음을 이렇게 둘로 분획화해서 결국 이 윗부분이 의식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아랫부분을 무의식적인 부분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더 깊은 부분, 시면의 부분 이런 개념 때문에 상하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무의식의 부분은 나름대로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의식도 나름대로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이드가 주장한 대표적인 어떤 개념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무의식이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 이 무의식이 갖고 있는 개념을 요 1차 과정 사고 그리고 쾌락 원칙 이것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무의식이 갖고 있는 원리입니다. 무의식은 첫 번째 1차 과정 사고라고 그랬는데 이때 1차라는 뜻은 영어로는 primary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 과정 사고라는 표현 자체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갖고 있는 형태의 생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데 2차 과정 사고는 바로 이제 의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2차 과정 사고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후대에 이후로 점점 성장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생각의 방식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 1차 과정의 사고의 특징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연결고리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수선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 보면은 일단 이야기 자체도 논리적이지 않죠.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보통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표현은 사회적인 경험, 성장 이후에 통해서 이제 점차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아이에게는 아직 그런 것들이 습득이 되지 않고 그저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주변에서 경험되는 것들이 어떻게든 생각 안에서 그냥 엮어집니다. 우리가 오비일학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나는데 배가 떨어지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지만은 그냥 두 가지를 엮어서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까마귀가 날면은 배도 떨어진다, 이렇게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것을 관련 지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오비락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해서 두 가지가 겹치면은 그것을 관련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방식을 바로 1차 과정 사고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왔을 때 케이크를 사들고 왔다. 그러면 아버지와 케이크를 쉽게 연결 짓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꼭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냥 하나로 취급하게 될 수 있는 것이 1차 과정 사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 자체가 그러한 1차 과정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아주 복잡한 생각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차 과정 사고라는 표현은 논리적인 거죠, 당연히. 그리고 합리적인 겁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이 합리성과 논리성에 의해서 기초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2차 과정 사고라는 것은 의식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은 억제됩니다. 그리고 전달되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으로만 전달시키고, 생각 자체도 본인이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이제 2차 과정 사고, 즉 태어나면서부터 점차로 다듬어진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이런 원리를 보면은 무의식은 쾌락 원칙을 추구합니다. 즉 당장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무의식은 흘러갑니다. 쾌락 원칙에 의해서 그 무의식은 기다리는 법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자기의 욕구가 들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반면 의식의 영역에서의 원칙은 현실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나의 욕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정황에 따라서 내 욕구를 발산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욕구를 그냥 발산하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쾌락 원칙은 현실 원칙에 눌려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식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존재는 항상 눌려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기도 하는데, 의식이 무의식을 누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은 무의식은 단순히 눌려서 억압되는 존재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전반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행사하는, 그리고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인간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의식의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인 무의식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된다. 그래서
그 무의식의 힘은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갖고 있는 형태이고, 그것은 욕구에 의해서 바로 만족을 원하는, 그 쾌락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프로이드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 성적인 욕구와 공격적인 욕구를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요 아랫부분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런 쾌락 원칙에 따라서 생활하는 방식이 우리 무의식의 힘이었는데, 막상 세상은 거기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현실에 따라서 계속 우리를 조정하고 맞춰가면서 그런 2차 과정적인 사고가 늘어나고, 오히려 의식이 이 무의식의 부분들을 이렇게 누르고 더 전면에 나서게 되는 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개 상담의 현장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결국은 자기 안에서 이 무의식적인 부분을 제대로 발산해내지 못해가지고 불안이나 신경증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무의식에 있는 힘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당하게 발산시키면은 병이 낫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의 개념을 1900년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쓴 이후로 한 20여 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제로 상담에서 적용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20년이 지나니까 이 이론이 너무 단순하고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의식 아니면 무의식이라는 이 개념으로 소화해내기에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복잡하죠. 그래서 이 개념에 걸맞지 않은 개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등장한 모델이 구조적 모델입니다. 영어로는 이 structural theory라고 그러죠. structural model 혹은 theory. 이 지형학적 모델은 의식, 무의식으로 나누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이 구조적 모델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원본능, 자아, 초자아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인간을 나누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원본능은 영어로 need라고 하죠. 원어상으로 보면은 영어의 it와 제일 가깝습니다. 그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아는 영어로 이제 ego인데, 영어로는 이제 1인칭 대명사인 I와 제일 가깝습니다. 그리고 초자아는 이 자아 앞에 초자가 붙은 것처럼 영어도 슈퍼, 이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 가지의 그 분획으로 사람을 나누는 개념이 구조적 모델입니다. 단순히 의식,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의 힘의 균형으로서는 설명해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결국 이 구조적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좀 지우고 다시 좀 쓸게요. 이 구조적 모델과 지형학적 모델을 같은 그 한 그림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그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의식과 무의식은 선 하나로 이렇게 나눠서 그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조적 모델은 이제 셋으로 나누는데, 이 셋의 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이제 이렇게 여기 그림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추가로. 파란색이어서 잘 안 보이네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분획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이제 이 그림은 요 부분, 이 부분을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요 아랫부분, 여기를 하나로 보고요. 그리고 요 부분을 하나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본능은 어느 영역이 될까요? 이 원본능이라는 것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요소를 말해요. 그래서 원본능과 제일 가까운 요소는 바로 이 충동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다룬 것에서 무의식과 실은 흡사하죠.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 충동은 성욕과 공경욕입니다. 흔히 이제 프로이드를 성적인 부분, 섹스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에서 뭐 저질이다,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프로이드의 이 성욕이라는 개념을 실은 냉철하게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조금 그 자극적인 표현들을 좀 순화시키는 표현으로도 쓰는 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성욕은 삶의 욕구고 그리고 공경욕은 죽음의 욕구라고 하면은 비교적 그 해석에 대해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성욕은 sexual instinct라고 영어로 적기도 하지만은 전통적으로 리비도라는 그 프로이드에 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이 리비도라는 것이 바로 이 어원적으로 보면 life, 삶에서 온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성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성적인 행위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 자기 쾌락을 통해서 자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욕이 왜 우리의 삶을 생존하는 본능과 가까운가라고 생각할 때는 이 번식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유희를 위한 그러한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그 종족을 번성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서의 욕구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본성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발휘하는 욕구가 아니라 우리 밑바탕에서 본능으로 발휘하는 욕구죠. 실제로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에는 처음엔 성욕, 이 삶의 욕구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공격적인 욕구는 삶의 욕구가 없을 때 그 결과적으로 생기는 것이냐 처음에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점점 이해를 넓혀가면서 그 죽음의 욕구라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그냥 삶의 욕구가 없어지면 죽음의 욕구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치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파괴를 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0년에 처음에는 그 무의식이라는 부분은 성의 욕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다가 공격 욕구가 추가되면서 단순히 의식 무의식이란 그림이 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구조적 모델로 옮겨온 거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복잡해서 개념화하기가 좀 어려운 분도 계실 텐데요.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속의 충동에는 우리를 생존시키려는 욕구도 있지만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욕구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충동은 이 의식에는 없다는 겁니다. 무의식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능은 전체적으로 의식에 존재하지 않고 무의식에만 존재합니다. 그림으로 말하면은 지금 분액을 나누다 보니까 이 무의식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그려졌는데 실은 가장 그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영역이 이제 큰 부분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영역으로 말하자면은 이 무의식의 이 원본능의 덩어리가 아마 가장 큰 부분으로 그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이 의식 부분은 결국은 두 부분이죠. 의식은 처음 이 원본능이 아니라 이 지금 설명 안 드린 요 한 부분과 또 요 한 부분, 이 두 부분인데 그 무의식 부분은 세 부분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부분에는 원본능도 있고 자아도 있고 초자아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녹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뭔가? 이 부분이 바로 자아 부분입니다. 자아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의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은 무의식도 일부 차지합니다. 그것이 자아인데, 자아는 그 앞서 설명한 그 개념, 이 지형학적 모델에서 따지자면은 의식에 가깝습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본능으로부터 파생되었지만은 점차로 결국은 원본능을 오히려 통제하는, 그리고 의식의 전면에 나서는, 그 생활에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영역들, 바로 그 부분이 이 자아의 영역입니다. 자아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자기의 충동을 억제하면서, 충동을 조절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느냐? 보통 그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는 어디서 하는 거냐? 바로 의식의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어기제 부분은 바로 자아의 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뒤에 설문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앞서 우리가 지형학적 모델에서는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인 이 초자아 영역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초자아는 여기서 이제 하얀 선으로 그려 있는 부분이죠. 그림에서와 같이 초자아는 그 의식 영역보다는 무의식 영역이 훨씬 더 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의식 영역에서도 초자아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초자아 영역의 기능은 자기를 스스로 그 잘못했다고 꾸중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더 부추기거나 하는 그러한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대표적인 현상을 그 자아 이상과 자기 처벌이라는 표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적혀 있는 게 바로 이제 초자아 영역을 의미하는 기능들입니다. 자아 이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가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기 처벌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스스로 혼을 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초자라는 부분은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냐면은 이것은 전적으로 그 대상으로부터 배워온 것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배워온 부분이 바로 초자아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라 하는 부분 배우고 하지 말라라는 부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모름지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되기 때문에 자아 이상이라는 영역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 스스로를 제한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를 혼내는 자기처벌적인 요소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자아라는 것은 결국은 어머니나 아버지와 같은 요소가 내 것이 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가지 인간 이해, 프로이드가 이제 처음에 1900년에는 지형학적 모델을 주장하다가 한 20년 지나서 결국은 이 구조적 모델로 개념을 바꿨는데 그 두 개념이 완전히 서로 상반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그림과 같이 한 가지 그림 안에서 서로 이렇게 통합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으로 인간을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도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이 역동상담, 정신역동적 심리치료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이면에 있고 또 인간의 그 마음의 구조들에 따라서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그 원리들을 터득하는 그러한 상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 모양을 바꿔갑니다. 아까 이 지형학적 이론에 따르자면은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지는데 태어나면서 그 만들어지는 특성은 무의식이죠. 왜냐하면 그 1차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있는 부분은 무의식입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점점 더 커져서 오히려
자기를 그 무의식적인 특성을 압도하게 만드는 부분이 이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 그 구조적 개념에 따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원본능이죠. 원본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욕구 발산으로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또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기제를 치면서 서서히 자기를 다른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생성되는 부분이 바로 자아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한 3세 이후가 되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대상으로부터 이제 배워서 자기의 요소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초자아입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렇게 인간의 발달 부분이 조금씩 변형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프로이드는 이러한 개념과 함께 인간이 그 자기의 그 성적인 욕구, 아까 성욕이라고 했죠. 이 성적인 욕구가 연령에 따라 그 분포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까지의 연령 동안에는 이 성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욕은 단순히 이 성적 행위 이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무난할 거예요. 리비도, 이 성적 욕구가 입에 모여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이것은 그 구강 섹스가 아니고 이 입을 통하여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구강 섹스라는 것이 구강기의 특성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어떤 선정적인 부분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오히려 프로이드 개념을 거기에 몰아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한 살 이전의 아이, 이때 이제 나이는 다 만 나이입니다. 한 살 이전의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그 자기의 욕구 발산의 최대 그 핵심을 두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강기라는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 1살부터 3살, 만 1세부터 3세까지의 과정에서는 이 에너지가 항문에 모여든다. 처음에는 입에 있던 이 리비도가 더 분포도로 볼 때는 항문 쪽에 훨씬 더 리비도가 많이 몰려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세에서 3세 정도 되면은 이제 대소변 가리기를 합니다. 배변 훈련을 하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입이었는데 이제는 항문, 자기의 그 항문 관략근을 쥘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이런 자율적인 특성을 그 입만이 아니라 이제 항문에서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쾌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욕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 3세에서 5세의 연령이 되면은 길게는 한 7세까지 보는데요. 남근기라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 리비도가 남자의 성기에 있다라는 프로이드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여자는 그러면 이때의 시기에 리비도가 어디 있느냐? 이때는 자기 신체에 리비도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의 성기에 리비도가 가 있다. 즉 남의 것에 리비도가 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이 시기를 페니스 엠비라는 표현을 쓰죠. 남근 선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히려 자기 존재가 아니라 남자의 존재에서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특성을 찾는다는 표현이죠. 이러한 표현은 여성주의 학자들한테 지탄이 되기 쉬운 설명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하여서 남근기가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되는 예들은 많이 수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의 그런 개념을 그 역사적으로 기억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지금도 똑같이 된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볼 때 충분히 그 여자아이들이 이 나이 때 남자아이들의 성기를 보고 느끼는 그 감정들을 조금만 예민하게 보시면은 나름대로 독특하게 느끼실 수 있고 남근 선망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재기로 넘어가는데 이 잠재기는 이 리비도 에너지가 어느 한 부분에 몰려있지 않는 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리비도가 다 온몸에 분산이 되고
생각해보면 이때가 이제 초등학교 연령대인데, 사춘기 있기 전까지의 연령대인데, 뭐 자기 인생에 배우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접하고 정신없이 지내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죠. 대신 오히려 에너지 욕구는 어느 한 부분에 몰두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이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에너지가 한 곳에 다시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성기기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남근기와 차별이 되는 것은, 이때는 남자는 남자의 성기, 여자는 여자의 성기, 각자의 성기에 리비도가 몰려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근기와 그런 면에서 이 성기기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은 이 발달학적으로 보면은 이 성기기는 남근기의 재현의 시기다라고 보면은 무난합니다. 이런 인간의 발달 과정에 대한 개념은 그 프로이드의 발달 과정 외에도 또 인간을 사회적으로 발달에 대해서 연구하는 에릭 에릭슨의 개념이나 또 인지 발달의 개념에서 이해하는 피아제의 개념이나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또 다시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용어를 통해서 발달 과정을 나누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도 오늘 알아두시면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남근기의 시기의 부분이 한동안 잠재기를 통해서 숨겨져 있다가 성기기 시기가 되니까 다시 올라왔다. 이러한 정도의 개념만큼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 실제로 상담 현장, 이 정신치료 현장. 제가 이 상담이라는 용어랑 심리치료, 이 용어들을 혼동해서 쓰는 것들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 심리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겁니다. 원래 이제 상담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신치료 내지는 심리치료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지지적인 방식, 좀 더 가벼운 방식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한 방식의 상담, 그 치료 방식을 상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은 상담이라는 표현을 넓게 모든 심리치료도 상담 안에서 설명하기도 해서 용어가 아주 독특한 어떤 개념으로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상담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정신치료라고 말할 때도 있고 용어에서 어떤 그 치료에 중하고 경하고 이런 것들로 제가 용어를 붙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것으로 두 용어를 혼동해서 제가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정신치료라고 말하는 거랑 심리치료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 사이코세라피를 번역함에 있어서의 차이일 뿐이지 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 사이코세라피 할 때 세라피는 치료고 이 앞에 있는 사이코를 번역할 때 대개 이제 의사 계열은 정신과라는 그런 개념에 맞추어서 정신이라는 번역을 선호하고요. 심리학과 사람들은 이 본인의 학과적인 표현에 맞추어서 심리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 영혼이라는 개념에서 유래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을 쓰더라도 같은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실제 상담, 이 정신분석이라는 기법을 동원하는 이 상담 현장 안에서 그 내담자가 보이는 여러 현상들, 그리고 치료자가 접근해야 되는 독특한 어떤 면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개념해서 저항, 전이, 역전이, 해석 이런 용어들을 붙였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고, 만약 들어보지 못했었다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이 저항에 대해서, 전이에 대해서, 역전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들을 앞으로 익히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명칭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어기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어기제는 아까 그 구조적인 이론에 따르면 어느 분에게 속하는 기능이라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네, 자아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의 기능이라고 했죠. 방어기제는
이 원본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욕구나 충동, 이것은 원본능이죠. 요 말, 여기까지 쭉 이 말은 결국 원본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선 초자아의 압력, 이것은 초자아 이란 말이죠. 요 사이에서 발생하는 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뭐다 라고 하는데, 뭐가 이 원본능과 초자아 사이의 이 힘의 쟁탈전 때문에 뭐가 벌어지느냐? 불안이 생깁니다. 불안. 우리 마음속에서 불안, anxiety라고 그러죠.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동원하는 것이 이 방어기제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사용하는 자기의 심리적인 대처 방식입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아까 그 분에게서 자아는 주로 의식은 대부분이 자아로 차지하고 무의식에도 일부 있다고 그림을 그렸죠. 거기서 일부 있는 이 무의식적인 부분이 바로 방어기제 부분이라는 것이죠. 주로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실은 자기가 어떤 방어를 쓰는지 스스로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제 자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계속 하다 보면은 물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자기를 방어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는 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자기를 대처했는지 잘 모르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실을 거부하거나 왜곡해서 지각한다. 즉 자기를 바꾸는 방식도 있지만은 주변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들을 곡해해서 자기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의 측면, 지금 설명드린 이런 방어기제의 특성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격이라는 건 뭘까? 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그 형태의 방어기제를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종류의 방어기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정한 방어기제를 많이 쓰면은 그게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를 어떤 면에서 더 특별히 많이 쓰고 어떤 것들은 덜 쓰고 하는 거에 따라서 각각의 개인의 색깔이 규정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어기제 점검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방어기제 체크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그 문항들이 쭉 있는데요. 그 문항에서 본인이 그렇다면은 체크하는 란이 첫 번째 란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남들이 알고 있는 내가 많이 다르다, 그럴 때 본인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다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약간 그렇다 싶으면 이제 1점, 많이 그렇다 그러면 2점, 그리고 안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0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가 약간 그렇지 하면 1 이렇게 쓰시고, 또 화가 나고 꾹 참는다, 나는 주로 꾹 참아, 그러면 이제 2 이렇게 쓰고, 가슴 아픈 기억이라도 무덤덤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런 건 없는데, 그러면 0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쭉 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체크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을 모두 체크하라는 겁니다. 이 앞에 내가 점수를 매긴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런 사람 싫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싫지,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주세요. 화가 나도 꾹 차는 사람, 이런 사람 나도 싫어,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가슴 아픈 기억이라도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뭐
큰 문제가 문제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X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런 사람은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다 표시하지 말고요. 웬만큼 이렇게 봐서 정말 싫다고 여기는 부분에만 특별히 동그라미를 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먼저 그 문항들을 다 체크하신 다음에 그 뒷 강의는 체크를 다 끝나고 나서 강의를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체크하고 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이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완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드린 것이지 여기는 이제 오류도 많고 또 단순하게 평가한 거기 때문에 실은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더 많이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공부한다라는 의미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방어 기제들을 그 밑에 이미 다 이름들을 쭉 적어 놨었죠. 그 이름들과 이 개념들을 하나씩 이제 매치를 시킬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남들이 알고 있는 내가 많이 다르다. 이러한 표현과 가장 적절한 방어 스타일은 억압입니다. 억압이란 표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누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걸 눌렀는지조차도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대개는 그런 것들이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모르거나 또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느낌의 나와 남들이 알고 있는 느낌의 나가 다르게 되는 특성을 많이 보이는 것이 이 억압적인 특성입니다. 이 억압은 이 방어 기제의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실은 억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욕구가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처 느끼기도 전에 억제하는 눌러버리는 그런 억압의 방어 기제가 실은 많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면서 누르는 마음이 있죠. 화가 나도 꼭 참는 것처럼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누르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억제라고 합니다. 단순히 화만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내가 돈을 쓰면 안 되지 하고 누르는 것도 억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표현을 못하겠다라고 누르는 것도 억제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인식은 했습니다. 억압처럼 못 느끼는 수준이 아니고 이미 인식을 하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표출을 안 하도록 누르는 경우를 가리켜서 억제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 가슴 아픈 기억이라도 무덤덤하게 이야기한다. 이것은 자기의 기억과 자기의 감정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이제 분리라고 하죠. 영어로는 isolation이라고 합니다. 분리라는 영어는 흔히 고립이라는 영어로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충격을 스스로 느껴가면서 어떤 표현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 감정을 고립시키고 숨겨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얘기하고 심지어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틀이 이 분리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방어 기제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분리라는 방식을 동원하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불안해지고 힘들어 하겠죠. 제가 요 3개씩 묶어가지고 옆에 그 네모를 이제 말하는데 이게 뭘까라고 아마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그 흥미를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 스타일이 특성이 많이 있는 사람을 보통 어떻게 명칭을 붙이면 좋을까라고 제가 한번 3개씩 묶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억압이나 억제나 분리라는 스타일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억제라는 표현에 그냥 맞추어서 억제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그 자기 표출 잘 안 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눌러서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스타일이 억제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4번째를 봅시다. 시치미를 잘 뗀다. 이것은 영어로 denial, 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어를 말합니다. 그냥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없다고 취급하고 아니라고 취급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새가 갑자기 앞에 있는 사자를 보고 자기 얼굴만 땅에 쳐박고서는 내가 안 봤으니까 문제는 없어. 이렇게 당장의 위협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를 볼 수 있죠. 또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요, 제가 왜 암이 걸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쉽게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는 일단은 자기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불안으로부터 좀 자기 마음을 여유 있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은 계속 자기 문제를 부정하다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못하겠죠. 그래서 언제나 방어 기제가 그렇지만은 처음에 여유를 주는 데서는 이게 효율적인데 계속 똑같은 걸 원하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방어를 적절하게 변경하거나 해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더 악화되는 이유가 어떤 방어 기제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고 그것만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 부족한 면이 드러나면은 재능 있는 면을 강조하면서 부족함을 감추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속담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속담과 흡사하죠. 이런 개념을 가리켜서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이라는 방어는 A가 부족한 거를 B가 강하다는 것으로 대신 이제 결국 합치면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경향이죠. 하지만은 냉정히 생각해 보면 A가 부족하면은 A를 키워주던가 A를 올려야지 B가 아무리 높다기로서니 A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보상은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보기 위한 방어입니다. 부족한 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다만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자기의 강점을 부각해서 약점을 이제 다소 이렇게 완만하게 설명해내려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6번째, 착한 일은 많이 하지만 즐겁지는 않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제가 상환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때 꼭 일치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이 상환이란 뜻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착한 행동 또는 기부 행위나 뭔가 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하는 표현, 행위를 가리켜서 말할 때 상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대상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곳에서 착한 일을 해서 위에 있는 보상의 개념 비슷하게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또 거린들이 이렇게 적선하라고 예전에는 표현을 많이 했죠. 적선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적선이라는 표현 자체가 선을 쌓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적선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상환이라는 개념에 걸맞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적선해가지고 자기의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 보상, 상환 이러한 방어들을 사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이 방어 기제의 표현에 그냥 맞춰서 방어형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수단 방식들을 통해서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회피하려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기 때문에 방어형이라는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새로 만나는 사람도 예전에 알던 사람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느껴진다. 이것은 전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적은 말입니다. 전이는 실은 방어기제라는 표현에서는 잘 쓰지 않고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상담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즉 사람과 관련되어서만 쓰는 표현이고 물론 사람 이외에도 쓸 수는 있지만 대개는 사람과 관련되어서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감정이 다른 상대한테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괜히 익숙하게 느끼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던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은 부정적인 전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구분해서 좋은 면을 닮아가려고 한다. 무작정 닮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면, 나쁜 면을 구분해서 좋은 면만을 이렇게 좀 골라내서 닮는다라는 개념인데 이러한 닮는 개념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는 무조건 모든 면을 똑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그 사람의 그 요소들을 구분해서 필요한 것들만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물건이 없으면 비슷한 걸로 대신 고른다. 이것도 속담이 기억나실 법한데요. 꿩 대신 닭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맞죠? 이것은 우리가 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치물을 구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근데 대개 대치를 하기 위해서는 모양이 비슷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다르면 대치 효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짝퉁을 사는 것도 이 대치적인 이 방어 특성을 보이는 것이죠. 비슷해야만이 그 마음에서 진짜 원래 것을 얻는 것인 양 착각하기도 하고 위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체의 특성을 보입니다. 이런 전이나 동일시나 이런 대치 이런 특성들은 그냥 무난한 우리가 인간 성장에서 제일 무난한 대인관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상 추구형이라고 저는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이유 없이 좋거나 이유 없이 싫은 게 있다. 7번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자기의 어떤 감정이 원래의 대상에게 있는 감정이 무언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대상한테 좋거나 싫은 감정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치라고 하죠. 전치. 넓은 의미로 이 전치에 전이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이는 사람에 대한 주로 감정이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데 전치는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식으로든 감정이 옮겨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전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이 전치에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좋아하는 사람에게 못되게 굴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겉으로 괜히 친하게 군다.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반동형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표현과도 비슷하게 되죠.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반동형성. 어떻게 사람이 정반대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원리적으로 이해하면은 사람이 실은 좋은 마음을 전혀 없는 나쁜 마음으로 표현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대개 이 반동 형성의 기저에는 양가 감정이라는 즉 우리의 모든 감정은 실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감정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죠. 누구를 좋아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굉장히 싫어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또 추구하는,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양가 감정 중에서 반동 형성은 오히려 자기에게 더 많이 있는 감정을 축소하고
자기에게 굉장히 적게 있는 감정을 극단적으로 이제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반대인 양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12번째, 철없는 행동을 자주 한다라고 했는데 어린 시절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아이가 둘째 동생은 이제 벗고 나서 동생은 이제 뭐 대소변 안 가린데도 사랑받고 그러니까 이제 다 큰 애가 대소변 잘 가리던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동생 보면서 대소변을 안 가리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행동을 흔히 퇴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 외에도 우리가 퇴행은 적절하게 사용되면은 오히려 건강하게 보여지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퇴행시킵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요. 그리고 연애할 때에도 애인 관계에서는 대개는 퇴행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죠. 이러한 퇴행이 적절하게 사용될 때는 또 우리한테 윤택한 것들을 주기도 하지만은 또 상황에 걸맞지 않게 퇴행함을 통하여서 자기는 일단 편할지 몰라도 환경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그 태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예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말하는 것들은 좀 태도 자체가 그 어린 특성을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 퇴행이라는 표현을 맞춰서 퇴행형이라고 저는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성을 이렇게 같이 보이면은 어떠한 사람의 형태가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결과 해석들을 봅시다. 13번째, 변명이나 핑계를 잘 댄다. 합리화라고 하죠. 뭐 어디를 늦었다.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거 가지고 오늘따라 버스가 뭐 굉장히 막혀서 뭐 이런 어떤 변명을 댄단 말이죠. 합리화. 그리고 14번째, 비교적 극단적이며 회색 중간지대는 거의 없다. 흑백 논리에 치중한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분열이라고 합니다. 흑백이 완벽하게 나눠진다. 그런 개념이죠. 스플리팅. 보통 우리는 분열이라는 표현보다는 분리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 분리라는 표현은 아까 그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전문 용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 두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은 일반 용어일 때는 분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전문 용어는 분열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극단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잘못이면서 정작 남 탓을 할 때가 있다. 이런 걸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는 자기 것인데 남 취급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어떻게 자기 부분을 남 것으로 취급하겠어요? 그만큼 이것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불안하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기저에 불안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어 자체에 치중하기보다도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불안, 그 불안의 이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투사는 정신분열병과 같은 그 취약한 경우에 있어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경계가 약하기 때문에 남 탓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투사적인 경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편집성, 의심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흔히 자기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투사해서 남을 문제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타입은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무책임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합리화하고 분열하고 투사하고 아무래도 그 감당하기가 아마 어려운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어릴 때 나쁜 버릇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어릴 때 것이 계속 간다는 거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흔히 쓸 때는 fixation, 고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착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아까 다루었던 이 퇴행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퇴행은 그 상위 단계로 일단은 발달을 했다가 이제 문제가 그 방어적인
동원을 필요로 해서 더 하위 단계로 내려가는, 어린 시절 단계로 더 퇴행하는 것인데, 고창은 상위 단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커본 적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되게 이제 구강기에 고착됐다라고 하면은 다른 면들은 어느 정도 커갔는데 구강기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여전히 크지 못하고 그 나이 그 수준대로 머물러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런 고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되게 구강기에 고착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는 말에 너무 말로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말로 모든 걸 다 해결하거나 또 먹는 거에 치중하거나 또 담배와 같이 이렇게 입과 관련된 부분에 치중하는 그런 스타일을 흔히 구강기에 고착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 잘못한 행동을 무효로 처리하는 자기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 이런 것을 undoing, 취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강박증이라는 그 형태에서 제일 자주 나타나는 방어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그 정말로 이게 없어져야 될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없애는, 실제는 없어지지 않는데 정말로 없앤다고 자기를 이제 최면을 걸듯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취소를 시킵니다. 되게 그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일련의 어떤 그 주문 비슷하게 행위나 아니면 말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마술적 사고라고 해요. 이러한 마술적 사고를 동원해서 취소를 시킵니다. 예를 보통 들 때는 그 아이가 동생을 때리다가 엄마가 번쩍 들어오니까 아이가 동생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취소를 하고 그 방어 기제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어떤 분들은 착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가 문득 들어와가지고 아이가 동생 머리를 만졌다고는 자기가 실은 안 때렸다고 쇼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한 개념은 취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소라는 것은 그 아이가 엄마가 들어왔을 때 그 동생 머리를 만지면서 이 만지는 행위가 때렸던 것들을 지워준다는 거죠. 그러한 마술적인 사고가 있을 때 취소라는 방어를 하는 거지, 나 안 때렸어요 라고 이렇게 무마하는 것은 방어적으로 취소라는 방어가 아닙니다. 그만큼 취소는 아주 신비한 개념들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내가 나 같지 않은 느낌, 주변이 문득 생소하게 느껴지는 느낌, 이러한 것들을 해리라고 합니다. 해리는 방어기제라는 특성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병명에서 주로 사용을 하죠. dissociation.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이렇게 둘로 뚝 나눠서 자기의 존재를 하나를 이렇게 숨기고 하나만 발현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 상실 같은 게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존재를 이렇게 한쪽을 숨겨 놓다 보니까 자기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착이나 취소나 해리, 이러한 것들은 환상, 판타지, 환상에 머무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환상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방어기제에서 여러분 스스로 동원하는 부분들,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성향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그런 방어기제 스타일로 자리 잡는지 표시를 해보시면은 그것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을 체크하는 부분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내지 많이라고 그 체크한 부분이랑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랑 이렇게 많이 겹치는지 한번 보세요. 많이 겹치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자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자아이질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서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스스로도 힘들게 느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그렇다라고 표시한 많은 부분을 실은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으로 체크를 거의 안 하셨다면 이것은
내가 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의 방어는 오히려 싫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아 동조적이라고 합니다. 자아 동조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고 해가 될 법한 그런 방어를 많이 쓰면서도 자기는 스스로 정작 그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느낌이 없다면은 그러한 자아 동조성은 자기는 편하지만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죠. 방어 기제에 대한 것들이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로 동원돼서 자기를 이제 그 충동으로부터 원본능적인 본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묵상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묵상하시고 워크숍에 이 답을 같이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에 대한 묵상인데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제로 안 한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프로이드가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인간 그리고 의식과의 차이 이런 부분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인간관과 프로이드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관이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발견 숙제는 매 시간마다 자기를 통하여서 공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으로 통해서 이론만 가지고 배우면은 실은 자기 것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은 공부 내용과 상관없는 질문을 넣어드렸는데 앞으로는 계속 그 공부 내용과 상관이 있는 내용으로 자기 발견 숙제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 자기의 견해를 적으면서 공부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 어떠셨나요? 앞으로 이제 12강까지 쭉 같이 가셔야 될 텐데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교류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공부가 더 재밌어지고 또 어떤 것이든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때마다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